안녕하십니까. 인사동에서 우리 조상이 준 전통 발효식품 김치를 만나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대현입니다. 지난달에 인사동에서 우리 조상이 준 전통 발효식품을 만나다 토크 콘서트 1에서 왜 우리나라만 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했고요. 이번에는 토크 콘서트 2로서 왜 김치는 순우리말인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김치를 매일 먹으면서 그다음에 김치가 우리나라 음식이면서도 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왜 우리나라에 김치만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문화의 뿌리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발효식품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김치가 우리나라의 식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고추의 전래 차원에서 볼 때도 김치는 우리나라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파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데, 첫째 파트로서 왜 김치는 순우리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치는 우리말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김치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김치는 순우리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문화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하고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문화의 뿌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하문화입니다. 요하문화라는 것은 요동강을 동쪽으로, 요하강 동쪽으로 이제 요동강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뿌리를 둔 나라가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삼국통일이 해가지고 고려가 됐을 때는 그 뿌리를 두는 나라가 여진, 말갈, 그다음에 나중에 발해, 그 뿌리가 요하문화고요. 중국의 문화는 황하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잘 나오시다시피 황하강을 통해서 세계 4대 문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계 4대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요하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계 4대 문화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길게는 400만 년 전, 좀 제대로 얘기하면 100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4개의 문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다른 데에도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갈 때까지 우리가 기록이 안 남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세계 4대 문화의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문화를 이루어준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문화를 갖다가 이제 4대 문화 중에서 빠지는 요하문화라고 그러고요. 요하문화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가깝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헷갈려 하는데, 뿌리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북방민족으로서 언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음식이 다르는데,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특히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먹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옷 같은 거, 다른 것들은 쉽게 섞이지만은 가장 우리가 쉽게 동화가 안 되는 것들이 고유의 어떤 풍습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게 식문화 쪽입니다. 먹는 것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먹는 것이 잘 안 바뀌는데, 그 뿌리인데, 그 뿌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이 요한 문화의 대표적인 이제 언어를 알타이어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는 순서가 같은데, 순서가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러니까 영어는 I am a boy인데, 한글은 우리말은 I boy am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점만 알고 그 차이점만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영어하고 우리 알타이어하고 그 다른 점,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 순서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학생입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영어는 나에다가 은, 이가가 없어요. 주어에다가 은, 이가가 붙은 게 없는데 특히 요한 문명의 이 알타이어는 은, 이가가 붙으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붙여가지고 주어에 조사가 있는데 영어는 I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만 보고 그렇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순서만 그냥 차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영어로 우리말로 하라 그러면 I am boy, is am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I에다가 은는이가 붙죠. 그게 가장 틀린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알타이어족들은 우리가 그 유화문명을 시작을 해가지고 몽골 그다음에 저기 카자흐스탄, 헝가리까지 그 알타이어족이고 요즘 핀란드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알타이어족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상으로서 가장 크지는 않지만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차이가 이제 다르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언어를 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알타이어족이 갖고 있는 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황하 문명은 한자는 글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 우리가 알타이어족에서 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유화 문화의 뿌리를 아는 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유화 문화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중국하고 다르다든지 이를테면은 구석기 시대가 10만 년 전에서 구석기 시대가 10만 년 전에 생겼었는데 그게 이제 9만 년까지는 구석기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년 전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생기고 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0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100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생겼었는데 거의 90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10만 년 전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생기고 10만 년 전에 또 신석기 시대가 생겨가지고 거의 또 9만 년까지를 갖다가 신석기 시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 그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되었었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우리 문화를 알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를 안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중국의 한자를 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뿌리를 아는 건 좋은데 중국 한자가 우리나라 뿌리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언어의 뿌리를 갖고 있었는가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다 다음부터는 우리 뿌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말의 뿌리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은 1446년 전에 6년에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뿌리는 그 후부터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뿌리를 알려고 그러면은 그 1443년, 46년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 말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딴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삼국시대, 고구려시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말은 있고 글은 없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다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도 어떻게 쓰는 방법을 했었냐면 우리나라 순서가 다르고 아까 말했던 주어가 다르고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보호조사라고 하는 이다, 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삼국시대, 신라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향찰, 그 다음에 이두, 하나는 구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영어를 쓸 수가 있는데 영어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화공주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선화공주 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왜 다시 선화공주 주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가를 그전에는 이런 글자를 알았었는데 해석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양주동 선생이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뭐 했느냐면 한번 보면은 아시겠지만 선화공주는 한자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표현을 선화공주님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을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임을 나타내는 한자 뜻을 나타내는 주를 표시해야 돼요. 임주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은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은이가 있으니까 은을 표시하려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 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은 선화공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소리를 어떨 때는 뜻을 가지고 어떨 때는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향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도 거여 한다고 보는 여는 이제 뜻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거자는 갈 것자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소리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향찰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향찰이라고 이두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중국의 글자 한자는요, 항상 목적어가 영어로 가면 before, him. 그래가지고, before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항상 영어나 한자는 목적어 전에 이제 뭐라고 그러나, 표시라든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일 하늘 앞에를 표기를 하려고 하면은, 영어로는 전천을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원래는 전천을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뒤에서 보듯이 여기서는 천전으로 표기해서 순전히 우리말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하늘 앞에 맹세한다. 그래서 하늘, 천, 그 다음에 무슨 우리말 순서대로요. 천, 전에 맹세한다. 이렇게 이제 이두를 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라 시대에 우리말을 표기하는 순서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안 하면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다 뜻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양주동 선생님께서 옛날 문어를 다 이해를 한 것이죠. 또 하나 이걸 갖다가 이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글자 갖고 이제 우리나라 말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가 많지 않죠. 근데 하나 재미있으시면은 왼쪽 위에 글자를 한번 보면은 이게 어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글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어디 비슷하죠? 이게요. 이게 구결인데 어디 비슷하면 일본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어의 어원은 요 구결입니다. 우리 삼국시대에서부터 이제 써오던 이거를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서 일본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닥가라, 히라가라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확정해서 쓴 건데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신행, 을, 이걸 세 글자를 비슷해가지고 을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을까 싶은가를 고민하다가 이걸 갖다가 신행, 을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이게 하시며 이게 이제 비슷하죠. 일본의 가닥가라, 히라가라는 다르지만은 비슷하게 썼었죠. 일본말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자에 이제 위에 부수를 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도의 일체 중성이 있으며 이렇게 이제 쓰는 것들을 갖다가 구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를 알려고 그러면은 최고로 오래전에 뿌리를 알려고 그러면 향찰, 그 다음에 이두, 구결을 알면은 우리나라의 뿌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거의 900년, 400년, 1000년이 지나와서 한글이 만들어집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훈민족의 해례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일제시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데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김치라는 말이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치의 뿌리를 한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배운 사람들이 한자하는 사람들이 옛날 국문원에 이제 김치를 갖다가 그 책을 보고 어떤 김치 비슷한 글자가 나오니까 이거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한 번 오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표기하는 방법은 그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가 김치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말의 뿌리를 어디서 왔느냐를 찾으려고 하면은 훈민정음을 해서 그 한글을 만든 다음에 한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옥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옥편을 갖다가 옛날에는 최세진 선생이 써가지고 훈몽자해라고 했는데 훈몽자해가 1443년도 만들고 나서 거의 그걸 완성하는데 100년이 걸렸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세진 선생이 1556년도에 만들었었는데 그 옥편을 보면 그러니까 만들기는 1557년 전에 만들어졌지만은 그 내용은 한자 이전에 세종대왕이 만들기 이전에 그것들이 다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의 뿌리를 알려고 그러면 가장 그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훈몽자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보면은 아까 좀 보면은 여기 훈몽자해라고 보이시죠? 이게 훈몽자해예요. 이 훈몽자해가 최세진 선생이 쓴 책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말의 뿌리를 알려고 하면 이 책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면은 사람인. 사람을 인을 써놓고 사람이라고 쓰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를 나타내는 것은 코끼리상. 그래서 숲은 우리말이 코끼리고 상을 한자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는 어디서 하면 나무, 목. 그래서 그 모든 우리말의 뿌리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자를 만든 다음에 훈몽자해를 보면은 우리말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그 방법은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뿌리가 어디야?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왜 나무라고 그랬어? 알 수가 없어요. 왜 소금이라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거를 왜 소금이라는 걸 갖다가 한자에서 이해하는 것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구자하고 개견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견이라는 거는 애완견을 쓰고 구는 잡아먹는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는 땅이 크기 때문에 저기 화가지방에서 개구자를 썼는데 양자간 쪽에서는 개구자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견자를 같이 쓰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자는 발전하고 그러는데 한자의 가장 그 특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리 나는 것들은 여기서 보고 훈몽자에 보면은 김치절을 보면은요 이 저자는 소리를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수는 그 뜻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한자를 만들 때 항상 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물건의 그 소리는 어떻게 나고, 그럼 소리 비슷한 걸 갖다가 그다음에 이게 나무냐 풀이냐 뭐에 따라서 이걸 부수를 만들어가지고 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알려진 것들이 이제 훈몽자에서 알려진 것들이 여기 보면은 김치가 뿌리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김체조라고 나오죠. 김체조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때 저라든지 조라든지 표준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느냐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잘못 생각됩니다. 김체저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조라고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체저라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김치의 어원은 김체라는 거 이보다 앞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김치의 뿌리는 김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그 소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염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이런 것들 다 있죠. 이렇게 다 이런 것들 차를 갖다가 그때는 차 다라고 이렇게 다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오편 같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 궁궐에 있는 여자들한테 이제 그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훈이라고 또 임금이 이제 어제 내훈 임금이 시켜서 이제 내훈이라고 만든 거 보면 거기에 보면 또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치를 그 절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김채, 팀채 이게 다 이제 우리 김치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김치로 가고 김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 우리말을 김채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하죠.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자 학자들이 김치라는 걸 표기를 해요. 물론 김치가 중국에 있었으면은 그냥 중국에서 쓰던 대로 쓰면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청국장, 김치,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깨비 같은 거는 우리나라만 있고 중국에 없는 것들을 그걸 표현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치 같은 걸 표기를 했는데 이제 비슷한 걸 조를 했는데 이제 이 김치라는 글자가 한글로 쓰여지니까 거기에 이제 한자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유중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을 한자로 쓰려고 많이 노력했고 특히 유중님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소리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뜻에 따라서 많이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홍만선 같은 사람은 소리대로 표현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김치라고 했으니까 김치에 한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경우는 이 내훈에는 김치라고도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있지. 그래서 만든 글자가 어떤 사람은 침채라고 이제 그 담글 침자에다가 배추 뭐라고 하나 채소 채자라고 써서 팀채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어떤 사람은 팀채라고 썼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조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너 침채라고 쓰는 거는 너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야. 원래는 조야. 전데 네가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너는 무식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끝까지 이 글자로 고집한 사람이 있고요. 그걸 왜 하냐면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요, 왕조실록을 보면은 사가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가들이 어떤 사가들은 끝까지 조로 쓰고, 어떤 사람은 팀채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끝까지 초장이라고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고추라고 하니까 고추장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가들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한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팀채, 어떤 사람은 조라고 썼는데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조라고 쓴 사람은 새로운 글자 나오니까 너는 이거 글자가 원래 표준말이 아니야. 조가 제대로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사가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한글에 맞게 한글 이름에 맞게 중국 한자를 차용해가지고 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쓰면 아주 편하거든요. 한글을 쓰면 편해요. 그냥 김채 쓰면 편해요. 왜냐하면 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양반들은 절대 한글을 안 썼어요. 끝까지 한글로 한자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다음에는 한자로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소리를 붙이고 지금 일본까지 붙이기 시작한 것이지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어흥하고 양반 그런 사람들은 한글을 안 썼었어요. 그리고 한글을 쓴 사람들을 뭐 안학글이라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한자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채는 김침채라고 썼고 그러면 청국장은 우리 뭐라고 그러지 부산 백과사전인가 거기도 보면은 청국장은 뭐 청나라 전쟁 때 콩을 갖다 빨리 먹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들이에요. 청국장도 어떻게 됐는가? 근데 청국장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를 시자를 썼는데요. 제가 오늘 안 가졌는데 시자를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김치같이 뭐라고 써졌냐면은 청국시. 어떤 사람은 내후에는 전국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국장이 그대로 옛날에는 전국, 청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표준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서는 청국이라고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국이라고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라고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청. 그때는 세종대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글이 복모, 그러니까 아야, 어여, 그 다음에 여, 그런 복모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김채같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는 채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복모음은 단모음화 되고 복자음은 시옷 디귿이라는 글자도 뜰 같은 경우도 시옷 디귿 룰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쌍디귿 룰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아마 20세기 초까지 우리 아버지 때도 뜰을 갖다 시옷 디귿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이제 바꿔지면서 그 복모음이 복자음, 단모음 되고 단자음 되면서 그렇게 천구, 전구, 뭐 그게 다 우리말에서 썼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유중님이가 또 그 중부 살인경제에 이 청국장을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은 푸른 청자, 청나라 청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나라 국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청국장이 이 청나라 때 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옛날에 전국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전쟁 전자에다가 또 나라 국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말을 한자로 쓰기 때문에 원칙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말한 대로 김치의 표현도 막 다르듯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왜냐면 우리말을 한자로 쓰기 때문에 자기 소리나는 걸 쓴 사람이 있고 전국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국자 같은 경우도 좀 안다고 이제 국자가 그 곰팡이 국자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 국자를 안 쓰고 그 다음에 곰팡이 국자를 써가지고 자기가 좀 잘한다고 쓰는 건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두산백과 같은 데는 이제 풀청자에다가 곰팡이 국자 쓰는 건데 그게 청국자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청국이라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청국하니까 그걸 한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청나라 전쟁 때 전쟁이 들어가니까 전쟁 때 우리나라가 그 콩을 빨리 먹기 위해서 해서 먹는 게 청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못된 거고, 또 마찬가지로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여기 다음에 그 신중유학 같은 데도 이제 김치처가 있지만 고추도 많은 사람들이 고초초 그래요. 고초초가 그러니까 고추를 초로 표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김치같이 순 우리말이 고초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고초에 대해서 한자 표기가 들어갑니다. 초자는 그대로 둬요. 그런데 앞에 고자를 갖다 한자를 쓰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쓰기 시작하는 게 고자를 갖다가 옛고자를 써요. 그러니까 소리말에서 옛고자를 써. 그러니까 옛고자 쓰니까 고초하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풀초자를 거기다가 붙여요. 그렇게 해서 풀초자를 붙인 게 고초지, 그 고초가 그 한자 고초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게 우리나라 이제 제가 그 식문화에서 범하기 쉬운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서 오역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죠. 첫 번째로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자 아시는 분들이 그 고문원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읽기 시작하면서 그 고문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오역이 되는 거죠. 이중오역. 왜? 한자를 보고 또 아까 같은 청국장인지 뭐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건 두 번째 그 오역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오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뿌리가 어원의 뿌리가 묘한문하고 알타이어족이고, 그다음에 그 알타이어족이라는 게 우리가 은는 이가라든지 을이라든지 그 조사들이 뭐 최근에 있었는 게 아니라 그 구결과 향찰과 이두를 보면은 거의도 2000년 전에부터 우리 그 은는 이가 뿌리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영어 사람들은 우리말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조사 때문에 그래요. 합니다, 하네, 할까, 뭐 그런 조사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 문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치의 뿌리를 갖다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한글학자이신 박갑수 선생님이 김치의 어원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김치 뿌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침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박학수 선생님은 한글학자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식품도 안 오고 고문을 모르니까 이제 침체 김치가 침체에서 왔다. 전혀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누가
식품학사람이 하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했는데 그거 이제 그 전제는 틀렸는데 그 후부터는 박갑수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팀체에서 나중에 팀이나 딤이나 그게 이제 그 우리 뿌리가 해서 딤이 T로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팀이 이제 D로 와가지고 이 채자가 이런 치읓에다가 아래에다가 이거거든요. 그게 복모음인데 이 복모음이 바로 단자음이 돼요. 그래서 채는 바로 쉽게 치로 가요. 그러면 딤치가 되거든요. 팀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럼 김치가 왜 김치가 됐느냐? 그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걸 보면은요. 요 문헌을 보면은 우리가 1500년대부터 2000년 1900년대까지 딤체, 그다음에 침체,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김치가 이때 문헌이 다 섞여서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합에서는 김치라고 나오고 훈몽자에서는 김치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에서는 김치라고 다 나오죠. 김치라고 나와. 근데 쓰면서 이 사람은 김치라고 안 썼고 다 김체 조를 써놓고 김치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김치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김치가 왜 김치로 갔을까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문학에서는 우리나라 국법에서는 아주 쉽게 봐요. 해도 D가 해도 G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해도 D가 해도 G로 가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국외음화 현상인데 이걸 또 이제 국문학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김치에서 김치로 간다고 하는 건데 누가 이걸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김치가 김치로 가는 건 국외음화 현상 그렇게 가지도 않고 국외음화 현상도 아니에요. 김치가 김치로 가는 거는 국외음화 현상이에요. 근데 김치가 김치로 가는 건 국외음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국외음화라는 거는 전혀 틀린 말이고 만일 김치가 김치로 갔다 그러면 역국외음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박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김치가 김치로 가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투리를 보면은 D가 G로 가는 건 많은데 그래서 여기 김치라고 했고 그다음에 훈몽자에서는 김체저라고 했는데 내용문에서는 이 절을 갖다가 뭘로 표기했냐면요. 김체라고도 표기했고 디희라고 표기했어요. 디희가 뭐죠? 지금 말하는 지. 지금도 그게 이제 지가 어떤 어미로 해가지고 지가 계속해서 살아나 있잖아요. 신건지, 묵은지. 그게 D인데 그때는 지라고 안 했고 디희라고 그랬어요. 예, 잠깐 좀. 예, 대본에 보면은 디희라고 돼 있어요. 디희. 그럼 디희가 왜 지로 갔느냐는 금방 알죠. 디희가 작게 해가지고 지희로 됐다가 국외음화 현상에서 국외음화 지희가 짧게 돼서 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라는 것도 순우리말이에요. 사투리. 우리 할머니들이 하니까 이거는 사투리가 아니라 오리지널 우리말입니다. 지. 그래서 김치라는 거는 옛날에 짐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가 있는 게 순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이제 짐치에서 김치로 가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채 썬다는 걸 배웠어요? 채 썬다? 채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채.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어로 올리키나 시브 그거를 걸러내는 거, 분자량 걸러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채라고 하는 건데 순 우리말이 어떤 물질들을 중력에 의해서나 그다음에 부피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밀도에 의해서나 어떻든 간에 가려내는 거를 채 친다, 채 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채 친다, 채 썬다. 그러니까 큰 거하고 작은 거를 갖다가 피부로 해서 그걸 걸러낸다든지 아니면은 돌하고 쌀하고 그다음 프라플 이거를 해가지고 바람을 불러서 걸러낸다고 하든지 그걸 갖다가 채친다, 채라고 했었는데 우리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은
요것이 있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애들이 뭐야 오줌 누면은 이거 씌워가지고 소금 받으러 가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키라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발을 넣어는 채예요. 채인데 채가 또 단모음화돼서 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치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마 그 시골에 이제 다 돌아가셔서 모르겠는데, 근데 치가 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야 그 자동차 키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채친다 채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치가 채로 바뀐 거, 그러니까 치가 키로 바뀐 거, 짐치가 김치로 바뀐 거,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부정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잘못 돌아갔다는 거죠. 왜 잘못 돌아갔느냐? 그 전에 이제 서울 지방에서는, 경기도 지방에서는 치가 돌아가면서 자꾸 이제 그 치가 키로 가고 짐치가 김치로 갔었어요. 근데 시골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짐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 보니까, 경기도 지방에 올라와 보니까 짐치를 다 김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짐치는 사투리고 김치는 좀 서울말을 쓴다고 그러면 김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김치로 가버린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은 김치인데 김치가 표준말인 줄 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으로 부정회귀 현상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채인데 채가 치로 간 거는 김치에서 마찬가지죠. 단모음에서 치로 갔는데 키로 가버린 거는 이게 부정회귀 현상이에요. 그래서 채하고 키하고는 전혀 그 언어학적으로 아니면 그 뿌리로 보면 매칭이 안 되는데 부정회귀 현상 때문에 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조개도 그 채같이 생긴 조개를 키조개라고 그러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가 이제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회귀로 가려다가 못 간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표준말이 뭐야 그 표준말이 뭐야 지니까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겨드랑이를 갖다가 시골에서는 저드랑이라고 했어요. 저드랑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드랑이는 사투리고 겨드랑이인 줄 알고 겨드랑이를 표준화가 됐었는데, 잘못 간 걸 올 뻔한 것이 있어요. 진지가 지금은 표준말로 돼 있었는데 진지도 한번 긴지로 갈 뻔했어요. 근데 그 서울 사람들이 그때 진지는 또 진지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손티 안 내려고 서울 오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 어른들한테 김치 드셨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 했었거든요. 아침에 굿모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니라 항상 식사하셨어가 아니라 진지 드셨어요 했는데, 자기 이제 진지 드셨어 하면은 서울 사람들은 저드랑이를 겨드랑이라고 하고 김치를 김치라고 하고 치를 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단다도 김단다고 그러니까 김치 드셨어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데 진지가 표준말이라고 해서 그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박갑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말의 고유 우리말은 김치고 그 팀체고 팀체는 왜냐면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팀이나 팀이라고 그 표준말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 그 인도네시아 발음을 갖다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면은 그 발음을 자꾸 우리말로 유추해서 발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들으면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들어만 이해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그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팀체나 딤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어떤 것이 표준말이라고, 그때는 표준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딤체가 짐치로 갔고 짐치가 김치로 간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김치라는 글자도 나오고 짐치라는 글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딤체라고도 나옵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우리말에서 이제 그 뿌리, 그 식품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김치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그 대학생한테 이걸 가르치는 세계 김치 연구소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나갈 때 이 뿌리를 물론 김치가 어떻고 침치가 어떻고 그것이 꼭 옳다는 것, 이 뿌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거는 하지는 말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김치를 뭘 하든가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잘못 이해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게 이제 우리 식문화
대한 발효 식문화 포럼에서 추구하는 바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를 불란서로 표기를 했어요. 그것에도 표현이 한번 오류가 생긴 거죠. 프랑스를 불란서로 표기하면 정확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오류 갔는데 이제 또 한자 아는 사람들이 이 불자 불교 불자가 있고 난초 난자가 있으니까 프랑스가 옛날에 불교 문화 국가 있고 난초가 많이 나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식문화를 바꾸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 한글은 제가 이렇게 써왔지만 한자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글자고 배우면 배울수록 뿌듯하고 한자를 알면 뿌듯하고 또 내가 한자 한번 써보면 뿌듯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글자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글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도 지금 그거 스마트폰 시대에 한자를 알기보다는 영어로 써가지고 번역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조상들, 우리 민주조상들은 좀 한자 하신 양반들은 거기에 매치돼가지고 우리 뿌리를 왜곡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가장 쉬운 거를 하나 보면은 요새 중국도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웰빙을 중국에서 어떻게 썼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소리와 뜻이 비슷한 걸로 한자로 만들면 돼요.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걸로. 그래서 만든 글자가 월병, 우리말로는 월병이에요. 병을 넘는다.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웰빙 영어가 병을 넘는다. 한자에서 왔다. 이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을 영어로 월병이 비슷하게 웰빙 비슷하게 발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뿌리가 우리 뿌리는 이 김치 뿌리는 절대로 황하 문명이 있지 않고 요하 문명이 있습니다. 요하 문명은 우리나라의 고성의 뿌리고요. 요하 문명의 대표적인 거는요. 북방의 말갈, 거란,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돌골 그런 민족들은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이제 이동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이동,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유목 민족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말갈족들이 헝갈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마자르족이라고 마자르가 말갈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도 알타이어족이에요. 그리고 투르크족도 결국 돌골에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림 하나 보여주는 게 청나라를 일으킨 누르하치죠.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누르하치가 한족이 아닙니다. 유화민족의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 중국을 갖다가 명나라를 치면서 명나라가 무너지니까 한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까지 쳐들어가서 만든 나라가 청나라거든요. 청나라인데 그때 청나라도 항상 중국에 보면 청나라에서 쓸 때 청나라에서 쓸 때 청나라를 세우고 나서 중국에다가 건물 같은 거 칠 때 항상 이렇게 한자를 쓰면서 자기 글자를 썼었어요. 몽골 글자 같은 거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소비에트 문명이 됐으면서 이것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몽골들이 이걸 갖고 있는 문자인데 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이게 중국의 자금성이다 보면은 한자가 있고 이 글자가 있어요. 왜? 누르하치가 누르하치가 여진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여진족은 없어졌죠. 거의. 그 다음에 발해 민족도 우리나라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고 거란족도 거의 거란은 이제 없어지고 다 없어졌냐면 왜냐하면 한족들한테 다 없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일으켜가지고 명나라를 쳐서 중국을 통일한 건 정말 잘했는데 결국은 한족의 쪽수에 밀려가지고 지금 여진족들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은 중국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현명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뿌리가 달리긴 했지만 조금도 받쳐가 했지만은 우리나라 뿌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말을 끝까지 유지하고 식품을 끝까지 중국 음식하고 다르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뿌리가 유학민족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식품이 많이 바뀌는 거 다 우리가 미국 가도 그래 다른 건 다 바뀌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집 짓는 거, 아니 먹는 거 빼놓고 집 짓는 거 다 바뀌어요. 근데 먹는 건 잘 안 바뀌어요. 저희가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꼭 갖추고 가는 게 고춧가루 가져왔어요. 김치를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은 먹는 것이 안 바뀌는 이유가 우리나라 유전자에 대해서 그 1차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2차 구조가 아니라 그 사이드 체인에 옆구리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서 안 바뀐다. 그 유전된다. 그런 것까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그 식문화에 제가 우리 발효 식문화 포럼에서 이걸 꼭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그 발효 식문화 그 뿌리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어떤 그 아름다운 식품이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화, 이게 저희 집사람이 들어갔어요.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저희가 김치 담그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뿌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2013년에 12월 5일날인가 등재됐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뿌리를 알고 있고, 우리 뿌리는 결국은 가면은 언어와 그다음에 발효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는 우리가 우리 민족이 현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한자를 옛날에 배운 사람들이 한자를 알면은 너무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자를 시만 하나 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보는 거는 없었었어요. 과학적으로 안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화가 생기는데 중국의 한자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뿌리하고 다르지만은 우리 뿌리는 글이 없었고 중국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글로 가서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그걸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를 유화문명의 뿌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렇게 잘못을 할 수 있고 역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김치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한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발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하겠지만은 그래서 발효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리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발효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구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김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만,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었는데도 왜 중국은 김치가 없고 우리만 있었냐?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은 쉽게 안 받기 때문에 김치가 우리 민족으로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김치가 거의 한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 2000년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에서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2000년이면 그냥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벌써 와인이 다 나오고 또 성경에 술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기 때문에 2000년은 그냥 짧은 역사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된 역사고 우리가 김치 새로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청국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재밌는 거는요. 청국장도 중국 책의 글자의 책에 보면은 오랑캐가 중국으로 가져왔다고 해요. 강백이라니까 강백이 승책에 보면 강백이라고 오랑캐 가졌다. 그러면 오랑캐가 어디에 있느냐? 오랑캐라는 건 오랑캐 중에서 이제 청국장이랑 비슷하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봉이족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템페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쪽에 남쪽 오랑캐인가 동쪽 오랑캐인가. 근데 가졌다고 해서 중국 청국장은 남쪽 오랑캐가 갖고 있는 템페는 곰팡이로 만든 발효시킨 거고, 그 다음에 동쪽 오랑캐가 우리나라 갖고 있는 청국장은 세균, 바실러스가 갖고 있는 세균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갖고 있는 청국장은 보통 세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에 중국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청국장의 균이 세균이냐 곰팡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청국장도 이제 한 2000년 역사, 2000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시다 고조선이라고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2000년에 대한 역사는
삼국지 위주동의전에 나오는 게 그때가 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한자로 쓴 책들이 그 중에서 보면은 삼국지 위주동의전에서 보면은 동쪽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잘 만든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2000년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런 역사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이제 김치, 그다음에 고추장, 그다음에 된장, 간장이 이제 우리나라의 발효식품 중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200년, 300년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발효식품 역사는 개발의 역사도 아니고 발명의 역사도 아니고 발견의 역사면서 이게 그 어떤 개량된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청국장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넘어간 게 일본의 청국장이 갔는데 걔들은 이제 낫도라고 이제 낫두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거고 우리나라 고추가 일본에 가가지고는 고려 호초 그다음에 저기 태국 고추가 온 것들은 남만 호초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오키나와 같은 데는 매운 태국 고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추가 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치는 일본 사람들은 매운 거하고 그 마늘 같은 걸 잘 안 먹어가지고 김치를 또 이제 안 먹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가 김치를 세계적으로 뺏길 위기가 한 번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은 김치 하니까 전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고 다 영어로 번역했냐면요. 퍼멘티드 베지터블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위기가 왔느냐? 우리가 원래 그 인삼이라는 게 인삼인데 진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김치도 기무치로 바뀔 뻔했었어요. 우리나라 그 자연과학자, 식품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안 쓰고 계속해서 퍼멘티드 베지터블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 갖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세계로 나가면서 코덱스 따고 뭘로 나갔냐면 김치 나갔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싸워가지고 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발효식문화라든지 식품하는 사람들이 그 사명이 커요. 자꾸 뭐 개발해가지고 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고유 음식의 이름을 갖다가 지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국장도 세계에다가 청국장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청국장 하니까 리뷰 논문 페이퍼 하면서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청국장이 뭐냐요? 그래서 다 설명을 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코리아 낫또라고 써라. 왜? 낫또는 이미 지금 이불을 알려졌는데 청국장도 뺏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지만은 청국장이라 계속 쓰는 거예요. 오리지널티. 그래서 오리지널티 찾아가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위기가 온 것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을 뭐라고 했었냐면 배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한자 배운 사람들이 이제 영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배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썼냐면 비빔밥을 믹스드 라이스 베지터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어느 순간에 그 비빔밥이라는 걸 발음 못하니까 비빔파로 해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름을 한 거예요. 비빔파. 근데 비빔밥이 비빔파가 될 뻔했어요. 인삼이 진생돼 버리고 김치가 기무치 돼 버리고 그 책임은 우리 그 발효식문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겁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뿌리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 꼭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은 비비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이제 그 세종대왕의 한글 만들 보면은 부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비다다. 그래서 그때 표준말은 부비움밥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부비다가 나중에 비비다로 될 거거든요. 부비다, 그다음에 비자가 역으로 뒤에 글자가 앞에 영향을 줘가지고 부비다가 비비다로 돼서 비빔밥 됐는데 그때는 부빔밥이었었어요. 백성들은 우리 할머니 조상들은 한글도 한글도 쓸 줄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한자도 몰라요. 일본말도 몰라요. 순 그냥 부빔밥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반들이 비빔밥을 써야 되죠. 어떨 때 쓰냐? 비빔밥을 먹고 배탈 났으니까 그때도 써요. 우리 여성들이 쓴 책들은 비빔밥을 만드는 그런 걸 쓰는데 양반들은 그 비빔밥은 제사 지낼 때 안 올라가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비빔밥 먹고 배탈 날 때. 그 시전서는 1890년도에 우리 여성이 쓴 책이고요. 그 불동가로 쓴 거고 남성들이 그 전에 1400년도부터 비빔밥을 썼을 때는 그 비빔밥이 뭐 오리책이 아니라 비빔밥 먹고 배탈 났을 때 그럴 때나 이제 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복유설의 그 남만초 유대독 한 것도 지복유설의 그 남만초를 쓴 것도 그 남만초 태국고추를 수레타 먹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않으면 기록이 안 생겨요. 근데 비빔밥 먹다가 배탈 나니까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썼는가를 쭉 보면은 그 사람은 비빔밥을 이미지를 나쁘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개를 혼합했다고 해가지고 혼돈반으로 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어떻게 썼냐면, 근데 비빔밥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중국에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중국에 없어.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또 아니면은 그 뜻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비빔밥과 비슷한 게 섞어서 만든 국이 있어요. 그걸 중국에서는 골동갱, 국갱자를 써요. 골동갱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동반, 밥반자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그 동자가 이렇게 이 동자가 부비울동이에요. 비비울 동자라는 그 한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어떻게 썼냐면 동반, 부비울동, 밥반자, 동반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어떤 사람은요, 아까 비빔밥 먹고 배탈 나니까 혼돈반으로 썼듯이 어떤 사람은 이 비빔밥을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써서 부비반 썼어요. 부자는 이 뜰 부자인데요. 목표에도 안 나오는 손숫자로 손으로 서 부자 쓰고 빗자도 아닐 빗자다가요. 여기다가 손숫자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부비반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 울자는 부비읍자는 안 썼겠죠. 두 글자로 써서 부비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한글로 쓸 때는 원칙도 없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데 쓴 사람도 있고, 뜻글자로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썼다는 것을 유추를 해내야지,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빔밥의 어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그 1890년도에 우리가 그 시의전서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골동반 혹은 부비움밥 써졌어요. 왜? 그 골동갱이 중국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어느 성신문화연구원의 어떤 사람은 비빔밥이 골동반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 같은 경우도 참 음식을 하면 재미가 있는데요. 청국장은 옛날에는 시자로 해서 전국으로만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장자가 붙어요. 어느 순간부터 붙냐면은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청국이라고만 했었는데, 그냥 청국장을 청국이라고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장이 붙어요. 청국장은 미리 말하면은 맨날 주상대로 장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죠? 원래 주상대로 청국이고, 지금 식품학적으로 보면 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증고 산림경제에서 보면은 여기서 뭐를 했냐면 그때 장자가 붙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착각을 했냐면 청국장도 장인 줄 알았어. 된장, 고추장, 간장 하면서 장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 장자가 붙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청국장으로 표기되니까 그 전에 또 시를 또 이제 그때는 시를 표기를 할 수 없는데 한자는 매주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매주가 없어요. 매주를 표기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국장이 이제 청국장으로 가니까 허균의 도문대작에서는 이제 그때 이게 시자가 청국장인지 매주인지를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식품학자들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걸 갖다가 매주라고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책에는 시를 써놓고 매조 그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 변화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청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나오는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규경 선생이 1700년도에 오주연문 장전삼고를 쓰셨어요. 거기 엄청나게 한자를 다 쓰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청국장이 전시에서 나간다고 하나 이거는 헛소리다. 이미 오지영 이규영서 1700년도에서 청국장이 전쟁에 나가서 청구했다는 건 틀렸다고 다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안 읽어보고 청국장이 누가 참 그렇게 그 선생님이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했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다가 청국장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걸 다 베껴서 잘못된 거로 그렇게 되고 김치도 이성호 선생님이 쓰셨죠. 침체도 왔다고 하니까 바깥에서 그걸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문화가 뿌리가 이제 흔들려져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문화가 김치가 100년 한번 쳐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건대영 김치 치면은 어떤 사람이 김치 100년밖에 안 됐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말이 안 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식문화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좀 책임감도 강하고요. 대한 발효 식문화 포럼에서 또 이 갤러리에서 이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같지만은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그다음에 큰 희망을 가지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게 됐고 두 번째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